귀한 타이틀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맛있는 안주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케타니를 소개합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로 마케타니에서 알뜰 쇼핑하시면 수익금 일부가 한겨레TV 제작에 사용이 됩니다. 핫바의 맛과 쫄깃함은 어육 함유량이 좌우하는데요. 마케타니의 실꼬리돔 핫바는 실꼬리돔이 94% 이상 함유된 어육이 70% 넘게 들어가서 정말 쫄깃하고 탱글탱글합니다. 드셔보시면 다른 어묵과는 차원이 다른 식감과 맛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야채맛 5팩, 매운맛 5팩으로 구성된 총 10팩 세트가 착한 가격 12,900원 무료 배송입니다. 마케타니에서는 우리 농산물, 농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 다양한 제철 농수산물들을 판매 중인데요. 고구마 하면 해남인데 해남의 황토흙은 미네랄이 풍부해 고구마가 달고 부드러우면서 남해와 서해의 해풍으로 인해 병충해는 적고 당도는 더욱 높다고 합니다. 고구마 소비가 줄어서 농가의 근심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케타니에서 해남 꿀 고구마 중에서도 특상 사이즈의 제품만 엄선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양한 옵션은 마케타니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해서 바로 주문 가능하고요. 전화번호 010-2885-3244로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주소창에 마케타니 입력 후에 검색하셔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이 핫바가 원래 휴게소 가면 꼭 먹어줘야 되는 근데 거예요. 그 원고에 맛있는 안주라고 돼 있어요? 아니요. 아니 보통 핫바를 하면 맛있는 간식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저는 포차니까. 핫바 말고 뭐 오늘 다른 거 있나? 핫바입니다. 오늘의 예. 안주. 맛있네요. 어딜 가도 맛있죠. 그리고 여기 매운 거는 진짜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딱 먹을 만큼 매운 건 진짜 매워. 제법 탁 쏘네. 네. 부산이 어묵의 도시입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부산에서 딱히 그렇게 맛있는 걸 먹었다는 경험은 별로 없어요. 근데- 유명한 막 맛집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뭐 부산 오뎅 뭐 이렇게 네, 이야기하잖아요. 예. 좀 많은데 요즘 뭐 전국 어딜 가도 사실은 어묵들이 다 있으니까 저는 이게 원래 맛을 잘 구별도 못할 뿐더러 어묵집 중에 네. 상호 자체가 부산 어묵집 이런 아, 데가 맞아요. 많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한번 들어가서 하면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네. 원래 부산이 어묵의 도시입니다. 이렇게. 부산 사투리로 얘기하시길래.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죽이지요. 부산 어묵 죽입니다. 죽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싸요. 10개에 12,900원 무료 배송이면은 하나에 1,290원 꼴이니까 되게 싸고 제가 핫바를 진짜 좋아하는데 이게 밀가루 함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쫄깃쫄깃하고. 70%를 하면서요. 네. 생선이. 그리고 오늘 화과도 같이 먹고 있는데 저희 공덕포차 애청자분인 강연학 씨께서 공덕포차 이제 패널들이랑 제작진들 나눠 먹으라고 화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마케타니의 먹겠습니다. 상품이라고 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먹고 나서 치지. 어묵 진짜 맛있다. 음. 약간 단맛이 또 느껴지네요, 어묵에서. 이 방송할 때 너무 먹으면 안 되는구나. 왜요? 말을 잘 못해. 저는 벌써 다 먹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 요령도 없어가지고. 오늘따라 맛있게 드시고 계시네요. 근데 엄청 맛있어요. 네. 이건 16.5도네요. 16.5%. 네, 진로. 진짜 많이 낮아졌네. 사실 어묵은 소주, 맥주보다는 사실 소주인데. 소주 물론이죠. 국물이랑 네. 같이 해가지고 맞아요. 쫙 먹으면. 25도짜리 소주. 근데 성한용 기자님은 막걸리를 많이 좋아하시죠? 주로. 예, 뭐 이것저것 안 가리고 먹는 거. 네. 예. 막걸리가 좀 순해서 네. 보통 한 6도 정도 하더라고요. 막걸리. 막걸리가 또. 맥주가 한 4도 정도. 네. 그래도 막걸리는 기분인가? 마시고 나면 좀 더 빨리 좀 더 오래 취하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아니구나? 예. 아니 맞아요. 그리고 막걸리가 술 중에서 칼로리가 제일 낮대요. 그런 거예요? 네. 당연히 별로 안 좋다고 하던데. 제가 이 주장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하지만 그분들도 과학적인 근거를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용량 대비 뭐 맥주, 소주, 막걸리 이렇게 같은 용량으로 봤을 때 네. 칼로리가 제일 낮다. 막걸리가. 라는 맞아요. 사실을 찾아봤습니다. 검색. 아, 예. 막걸리. 근데 그렇다고요, 참고로 말하면 네. 애들 간식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안주로만 몰고 가고 있는데 매운 핫바는 매운 거는 애가 먹기는 좀 안주로 그럴 것 드시고 같고요. 네. 야채 핫바는 야채 많이 들어있고 이제 생선 함량도 높으니까 애들 근데 애 간식으로. 간식 진짜 다양하게 준비하기가 이게 간단치가 않잖아요. 그럼요. 쉽게 빨리 줘야 되는 거니까 네. 그걸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핫바는 막걸리 꼭 거는 검색해 봅시다 다시. 케찹이랑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케찹이 없으면 핫바가 아닙니다. 아닌데 간장 찍어서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아 핫바는 그러니까 오뎅은 이제 간장 찍어서 많이 먹는데 그렇죠. 이렇게 핫바 형식으로 나온 거는 그 휴게소 같은 데 가면 보통 이제 케찹을 이제 뿌려가지고 먹는 재미로 먹지 않나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요. 그러네요. 네. 간이 잘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케찹을 찍어 먹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소통이 잘 안 되네. 오늘 나중에 나오겠지만 주제하고 비슷하네. 당첨 관계도 아니고 지금. 이게 케찹이에요? 네. 전 지금 고추장인 줄 알았는데. 계속 찍어 먹길래 특이하다고 생각하고. 아 그러셨구나. 네. 어묵은 핫바는 케찹이죠. 그리고 핫도그는 왜 진짜 생각 안 바꿔. 핫도그는 이렇게 설탕 막 묻혀가지고 네. 그 위에다가 케찹 이렇게 뿌려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본체가 맛이 없으면 그래요. 배별로 안 좋으면 초장 많이 찍고. 아 제가 얼마 전에 하늘공원 갔다 왔는데 거기서 핫도그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겠다고 먹는데 설탕을 안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핫도그에 설탕을 안 뿌려 먹을 수가 있나. 그래서 굉장히 분노했던 기억이 납니다. 뿌려달라 하지. 없대요. 그래요? 네. 그것도 신기하네. 그러니까 안 뿌려주더라고요. 소주하고? 아, 소주는 먹지 않았습니다. 네. 따라오고 갔을 텐데 어떻게 소주를 먹겠어요? 근데 우리 송채님은 대체로 애들 입맛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나이보다 훨씬 젊은 입맛.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또 어디 가서 또 아재 입맛이라는 얘기도 듣고 이렇게 찌개 이런 거, 순댓국 이런 거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네. 그런 것도 좋아합니다. 뭐 먹는 거 없는 거지. 뭐. 맞아요. 정답은 그겁니다. 아니 못 그래야 먹는 거. 포차를 운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진짜 포차에서 파는 안주들 다 좋아해요. 왜 이렇게 제가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시는 거예요? 온통 먹는 이야기밖에 없어. 먹는 온통 이야기 안주 아니면 마시는 이야기. 아, 깨끗이 비운 것처럼 핫바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한번 맛있어요. 송채경화의 공덕포차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송채경화 기자고요. 수요일 공덕포차를 책임지고 계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고 장형철 KSY 부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뭔가 에이펙 끝나고 나니까 이슈가 조금 많이 줄어든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또 우리가 할 얘기들은 좀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근황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재판 중지법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 간의 갈등이 노출이 됐습니다. 에이펙 폐막하자마자 민주당에서 재판 중지법 우리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식화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서서 브리핑을 하면서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공개 경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대통령실과 당에 약간의 이제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 누적돼 왔던 부분인데 이번은 좀 약간 빵 터진 느낌이에요. 이렇게 공개적으로까지 이제 경고를 하고 나선 건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이게요, 6월달에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나 관련한 거 뭐 이런저런 뭐 공소 취소라든가 법률 개정 네. 뭐 이런 거 이번 재판중지법 포함해서 뭐 그런 거 하지 말라 사실 그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다시 불거진 계기가 있습니다. 네. 대장동, 뭐 김만배, 뭐 유동규 이런 분들 1심 선고가 나왔죠. 네. 굉장히 그 형량이 많이 나왔는데 그 판결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거 봐라 이러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도 유죄란 얘기다 하고 또 이제 민주당에서는 다른 부분 인용해서 이게 무죄라고 확인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이 공소 취소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치고받다가 국민의힘에서 재판 재개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재판 중지법을 네. 입법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네. 이제 이게 시기가 딱 이제 에이펙 직후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좀 난감한 거죠. 지금 굉장히 고생해서 지금 몸살나서 일정도 취소하고 뭐 그러셨다고 그러던데. 네. 진짜 막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갑자기 이제 본인 재판 문제 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이례적으로 좀 강도 높게 정무수석도 아니고 비서실장 네. 브리핑을 통해서 이제 아주 화급하게 진화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이제 그 좀 보수 세력이나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명정 갈등 이렇게 자꾸 몰고 가는데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건 일종의 분열 프레임이고요. 뭐 그 얘기 좀 이따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뭐 일단 진화가 됐고 일단 지나간 사건입니다. 사실 그렇게 큰 진화가 파장 됐다고 별로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 재판 중지법이 중지된 건 참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법 추진을 하는 건 원래부터가 뭐 전략적으로 옳지 그렇죠. 않다, 사법 개혁이나 이렇게 이런 부분들 중에 그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재 어쨌든 현직 권력이 관여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공격은 네. 본래 취지와 상관없이 왜곡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관 부분, 그 위원장 부분도 그런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 탄핵 부분에 대해서 잘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충분히 동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후보 시절에 있었던 그 건 물론 당연히 잘못했죠. 네. 잘못하고 미심쩍지만 그 부분이 언급되면서 이게 마치 현재 권력에 대한 뭐 보복 뭐 이런 걸로 자꾸 이게 오해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나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재판 중지법을 중지한 건 저는 참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당과 청의 이 입장의 차이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네. 청이 대통령실이 존재하는 이유와 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그건 대단히 자연스러운데 네. 문제는 그 자연스러움을 같은 식구잖아요. 식구 여당하고 내부의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잘 조절하고 그렇죠. 드러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 근데 이번에 드러난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은 강훈식 비서실장의 이 브리핑이 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방식밖에 없었을까라는 의문은 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당에서 스스로 그걸 번복하게 네. 이 협의를 네. 비공개로 조절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당이 좀 왔다 갔다 하는구나라고 해서 당 내의 문제가 돼버려요. 네. 근데 이게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실제 소통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불화가 있는 것으로 계속해서 증폭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무마하기 위해서 했던 그 이야기일 텐데 그러면서 좀 단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선을 끊기 위해서 한 것일 텐데 오히려 갈등설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 다른 쪽이었으면 좋지 않았겠냐라는 좀 아쉬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내부에서 잘 좀 무마했으면 좋을 건데 근데 결과적으로 아까 성원희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적 정서나 감정들을 봤을 때 네. 멈추는 게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하나 정도는 당이 왜 지금 이걸 했을까? 네. 에이펙 때문에 확 올라가는데 그러니까요. 역으로 말하면 에이펙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나 응원의 열기가 있을 때 네.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사법적인 공격들에 대해서 네. 이번 기회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물 들어왔을 때 한번 딱 해버리는 게 공감대를 좀 좋겠다라고 형성하자. 저는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인기가 확 떨어질 때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무슨 수로 방어를 합니까? 예, 그런 건 있는데 이번은 현재 상황에 있어 가지고는 그리고 대통령 취임 이제 몇 개월 안 됐잖아요. 네. 동력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지금 씨가 잘 안 먹히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걸 의제로 하는 건 오히려 좀 정무적으로는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무적으로는 맞아요. 당연한 말씀이고. 근데 네. 이거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이 얘기를 정청래 대표가 있는 민주당에서 이제 대변인이 얘기를 하니까 저거 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다 보니까 네. 비서실장까지 나서 그렇게 됐고 예. 또 이제 사실은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이제 뭐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제 야당에서 좀 이렇게 약간 놀렸어요. 네. 에이 다시 할 거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실에서 좀 누가 좀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안 되겠다. 또 바로 다음날 시정연설을 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제 나선 거죠. 그래서 뭐 이번 건은 이제 이렇게 이 논란은 끝난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요, 이 지금 이번 국면하고 별도로 사실은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네. 신문에 이제 내일 아침자 신문에 칼럼을 그렇게 썼어요. 여야 합의로 여야 합의로. 해라. 네. 쉽게 말씀드리면 저 오세훈 시장이나 나경원 의원 재판 진행 중에 대선에서 그분들 당선되면 어떡할 거냐. 지금 당신들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 그럼 재판 진행하고 네. 뭐 피선거권 박탈하면 대통령 내려오는 게 맞냐? 그 역지사지를 좀 해봐라. 그리고 이건 헌법 84조 해석을 놓고 뭐 이런저런 뭐 주장을 하고 뭐 그러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하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국민 중에 몇 프로나 공감을 하겠습니까? 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률이라는 게 헌법 가치를 좀 구체화시키는 작업이니까 여야 합의로 손잡고 사이좋게 네. 제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썼는데 국민의힘이 들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네요. 사실 여야 합의로 하면 문제 없이 되면 사실은 그 어쨌든 법을 더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전혀 뭐 그럴 것 같진 않아서. 정치하는 사람들 잘못 웃긴 게 그거지 않습니까? 입장이 바뀌어버리면 그게 고스란히 부메랑으로 날아오는 건데. 그렇죠. 그걸 알면서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문회가 난리가 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네. 정권 잡으면은 자기들한테 다 돌아올 부메랑이고 인적 풀이 지극히 제한될 거를 알면서도 지금 당장의 이것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정치적 행위가 현재만 구속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구속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국민들 앞에 네. 우리나라 정치권도 좀 미래의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할 줄 아는구나라는 융통성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자 서원용 기자님이 쓰신 칼럼을 보고 국민의힘이 좀 마음을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뭐 별로 기대는 안 해요. 기대는 하지 않으신다. 근데 원론적으로 저 같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네, 건데 맞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학자들 이런 정치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는데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나라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2기 집권할 때 그 수사 재판 전부 다 중지했거든요. 네.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국가의 원수, 나라의 대표, 인 사람이 안정적으로 국정 재임 기간 동안만 좀 재판받지 않도록 하자. 이게 이제 그 헌법 84조의 정신이에요. 그게 맞는 거고. 심지어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재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무슨 죄를 저지른 게 있으면 이 대통령 한 사람은 그 재임 기간만큼 더 공소시효가 늘어나요. 네.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옛날에 협업 처리도 가능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특권이라고 하지만 이걸 뭐 공소 취소로 해서 다 없었던 일로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재임 기간 동안 재판을 안 받도록 하는 게 맞겠다. 뭐 네. 이런 상식적인 주장도 이걸 정치적으로 자꾸 왜곡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해라.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상식적으로. 네. 잘못된 겁니다. 사실 국민들한테 선택받은 사람인데 네. 선택된 사람이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거. 그러면 그 재임 기간 동안에는 국민들의 선택에 대한 권한을 사실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네. 그걸 계속 흔드는 게 이를테면 저는 그 법이 통과되면 정치의 사법화, 정치적인 문제들을 법적인 문제들로 해결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제동을 거는 되게 의미 있는 결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이런 게 있어요. 불소추권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국민의 선택.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선택할 때 우리 국민이 다 알았잖아요. 네. 재판 여러 개 진행 중이라는 거. 그리고 이거 뭐 유죄 취지로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났다는 거 다 알면서도 투표를 한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럼 그게 그 국민 주권이 최고죠. 그걸 아니 판사들 몇 사람 손에 대통령 끌어내릴 수 있는 제도를 두는 게 맞나요? 그래서 이제 말이 안 민주당이 이제 국정안정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이제 호칭을 한 것도 아마 그런 의미로 안정적인 그런 국정 의미죠. 운영을 네. 그런 의미인데 해야 그렇다고 된다는 뭐 의미인 호칭까지 것 그럴 같습니다. 필요는 없고 정확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에요. 네. 형사소송법에다가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이미 기소돼서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한다. 이걸 한 줄 넣는 그런 정도. 네. 물론 두 분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민주당에서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재판 중지법을 꺼내 들었을까에 대해서 나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뭐 언론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은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제 외교 무대에도 서고 성과를 내면서 중도층을 겨냥해서 확장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는 이제 성과를 내야 되고 정청래 대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내란 청산을 앞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앞세우면서 당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하느라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까먹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혼자서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온단 말이다. 이거는 그거 좀 안 좋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네.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요? 정청래 대표 그렇게까지 뭐 자기 정치하는 사람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정치인이에요. 네. 기자들하고 접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고요. 이런 걸 겁니다. 야당이 자꾸 저 이재명 정부를 뭐 흔들어 뭐 재판을 재개.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이제 와봐 해서 이제 우통벗고 나가서 이제 싸우다 보니까 네. 좀 이제 과잉해서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것 아닌가. 이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좀 당황해가지고 이제 그게 아니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또 시정연설을 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가 웃는 모습으로 악수하고 그랬거든요. 네. 또 두 사람은 평소에도 소통을 자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명정 갈등 네. 그렇지 않고요. 이게 자꾸 옛날 문법으로 봐서 그래요. 이게 김영삼, 김대중 이때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정치 다 했어요. 당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 통해서 당은 다 시키는 대로 했고요. 대개 이제 여당 총재는 대통령이 겸했고 여당 대표는 그냥 임명직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하루아침에 바꿉니다. 보궐선거 졌다. 그럼 대표 날리고 사무총장, 원내총무 다 날리고 막 그러던 시절.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가 둘이 무슨 바둑을 두듯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 정부 여당을 끌고 나간다 이렇게 자꾸 네. 이런 뭐 보수 논객들이 그 패널들이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현재 있는 위치가 현장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래서 좀 시야가 좁다는 약점도 있지만. 현재 흐름에 조금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이렇게 보면 저분은 나보다 나이가 더 젊은데 프레임, 옛날 정치 문법 갖고 설명하고 있구나 이런 네.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물론 그런 뭐 내부 갈등 측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그게 이번 사안의 본질이다? 전혀 그렇지 그건 않습니다. 아니다. 명청 갈등은 아니다. 그리고 지지율 부분 자꾸 이야기하는데 네. 저는 두 가지 명제는 옳고 하나는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싫으면 민주당이 싫어져요. 네. 정청래 대표가 싫으면 민주당이 싫어져요. 정청래 대표가 싫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싫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직선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끌어내리진 않는다 대통령의 이게 지지율을.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직이 가지고 있는 집행 권한이나 등등 그 국민들 인식 속에 존재하는 대통령이라는 위상과 당 대표의 위상은 이렇게 비교나 영향력에 있어 가지고 달라요. 그래서 한쪽을 가지고 한쪽을 예를 들어서 제가 싫으면 화요일 공덕보 차를 안 볼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송세경 기자님이 싫으면 공덕보차 전체를 다 안 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향력들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정청래 당대표가 뭐 끌어내리고 아니고의 문제로 볼 거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네. 동조화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대통령에 의해서 당의 지지율이 영향을 받는 것이 훨씬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국정 지지율이 약간 떨어진다라고 볼 그 개연성이 없다. 별로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정청래 대표께 좀 미안한 게 예전에 제가 그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율 네. 50% 중반, 당 지지율 40%, 네. 당대표 지지율 30%. 이 차이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에 비해서 당 지지율은 더 낮아야 돼요. 네. 그리고 당 지지율에 비해서 그 당의 일부의 선택과 일부의 반대를 받은 당대표 지지율이 더 낮은 것도 또 사실이에요, 이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율의 분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지지율이 흔들리진 않는데 이번 경우처럼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사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당에서 개혁안을 이야기되면 이거는 네. 이걸 끌어내리는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의 의중이다라고 네. 판단을 해버리기 네, 때문에 네, 영향을 그렇죠. 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전 역할 분담으로 보기 때문에 네. 당은 요걸 좀 듣더라도 할 부분들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이 트랙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니까 자꾸 갈등을 조장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일단 오늘 보도를 보면은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들과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 사이에서 분화가 일어나고 서로를 비판하고 있다. 이쪽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고 이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분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사안별 분화가 생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 들고 어떤 건이 있으면 그걸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요. 근데 정당이나 정치 고관여층들에게는 현재 권력도 중요하지만 다음 오는 선거들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이 사안에 있어서 더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정청래 대표를 더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내부가 동일하게 반복이 되는 세력들 안에서는 지방선거나 여러 가지 당권이나 당의 그 역학관계에 있어가지고 이해관계들이 저는 결합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네. 근본적으로 이 두 지지층이 다르지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지지층 중에 다수가 정청래 대표를 만들어냈어요. 그렇지 네. 않으면은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건 조금 약간 의도적이고 매 건에 있어가지고 튀는 조금 좀 더 입장을 많이 이야기하는 좀 소수들의 의견이 좀 더 크게 부각되는 거지. 네. 사안별 차이를 가지고 지지층 자체의 분화로 볼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지층 분화라고 보기에는 좀 네. 힘들다.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정청래 대표가 차기 대통령 하겠다 이런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청래 대표 되기 전부터 여러 사람이 물어봤다고 그래요. 정청래 정치인 그대의 소원은 무엇인가? 답변 뭘 것 같습니까? 조국의 통일, 민주화? 그게 뭐요?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라. 당신도 정치인인데 야망이 있을 거 아니냐? 서강 기자님이 그렇게 물어보신 거 아닙니까? 아니죠. 제가 아닙니다. 아무튼 두 번째 답변. 네. 다시 물어보신다고 해도 저의 목적, 정치적인 희망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물어봤으면. 저는 두 술을 좀 번까지 먹였으면. 저는 두 번까지 물어보고 답변을 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정청래 자기 정치한다? 자기 정치하죠. 정치인 중에 자기 정치 안 하는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현직 대통령을 뭐 좀 손해 나더라도 내가 이 다음에 대통령을 하겠다. 정청래가 그런 정치인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지지층 분화도 사실은 이게 오래된 겁니다. 오늘 민주당 지지층 그렇게 내부에서 잘 싸워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 치고받던 사람들이 맞아요. 사실은 지금도 치고받고 있는 거고요. 네. 민주당 권리당원이 몇 명인데요. 그 중에서 저 당원 게시판에 들어가서 막 논쟁하는 분들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당 지지층 전체가 분화하고 있다. 전혀 믿지 않습니다. 기존부터 있었던 상황 이런 거다. 근데 이제 지방선거 뜨면은 또 격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큰 광역 단위 선거가 되든지 작은 선거에서는 선수들로 나오면서 그런 격화들이 있는 거고 큰 선거가 되면 그건 좀 지지층. 근데 그렇게 되면 또 프레임을 그렇게 갈 거잖아요. 네. 누구는 친명 후보고 누구는 또 또 반명 후보고 이렇게 갈 건데 네. 그건 규정하는 거고 출마하는 사람들의 자기 정치의 성격들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차이인 거지. 뭐 그걸 어쨌든 간에 뽑히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진짜 분화는 뭐냐면 네. 다른 당 지지하게 가고 이런 게 진짜로 그게 나쁘고 분하고 이탈인 당을 거예요. 나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길을 가겠다. 이게 대선이나 분화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후보에 대해 가지고 뽑히는 과정 동안에는 당연히 분화되고 이합집산을 하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가 네. 실제 지지층들의 완전한 이 분리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돌아가신 아주 나이 많은 정치인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그분은 이제 자유당 때 민주당 출입하던 기자였다가 나중에 정치인이 돼서 총재 권한대행까지 한 분인데 네. 이분이 민주당 구파하고 민주당 신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했더니 이를테면 민주당 구파의 막내가 김영삼이고요. 민주당 신파의 막내가 김대중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그 위에 나이 많은 사람들도 분위기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하면 김영삼 막내가 속해 있던 그 민주당 구파는 이 높은 데서 결정하면 따른다. 네. 이런 게 있대.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의리. 배신하면 죽는다. 뭐 이런 거. 그 위에서 저 보스가 이렇게 결정하면 다 따르는 거. 대신 뭐 정치 자금 다
뭐 지원해주고 네. 공천 때 다 챙겨주고 뭐 이런 거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김대중 젊은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이 속해있던 민주당 신파의 문화는 그렇게 싸운대요. 술 먹으면서 논쟁하고 첫째, 둘째, 셋째 그렇고 그것이 옳고 이것이 옳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민주당 안에 구파 심파인데도 그 뿌리가 굉장히 다르다. 문화가 다르구나 네. 이렇게 느꼈는데 그게 그대로 민주당 구파는 3당 합당을 통해서 또 거기에 군사 문화를 계승한 민정당하고 합쳐버린 겁니다. 네. 분위기가 비슷한 곳으로 갔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게 이제 국민의힘에도 그런 문화가 남아 있고요. 네. 그래서 그쪽 민주당 국민의힘 쪽 정치인들은 지금도 사실은 높은 데서 결정하면 대충 따르는 문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네. 일단 당원들부터 좀 말이 많고요. 높은 데서 결정한다고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명분을 뿌리 깊은 주고 거군요. 설득이 돼야 뭐 맞습니다. 되는 거지. 뭐 옛날에 뭐 김대중 대통령이 뭐 호남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옳지 않냐. 남북 평화 통일해야 되고 우리 민중을 위해서 좀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명분을 지어줘야 지지하는 네. 사람들이고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재판중지법을 둘러싼 이 문제도 아니 무슨 소리냐 이거 해야지 이러는 당원들이 있는 거고 좀 약간 열성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얘기 지금 하면 우리한테 조금 손해하냐 해서 이제 야야 혹시 그 정청래 개인 정치 자기 정치하려고 이러는 건 아니야? 에이, 그러지 마. 이제 이 얘기들을 이제 좀 싸나운 사람들이 하는 것 네. 그런 싸나운 장면. 사람들. 네. 뭐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럼 큰 결과적으로 문제는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 중에 포인트가 어쨌든 설득을 하면 된다. 명분을 주고 설득을 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수렴이 될 거예요. 아까 네. 장모님 말이 맞다고 봐. 이게 선거를 앞두면 이 민주당 지지층은 정치 한 3, 4단씩 다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워야 네. 이길 수 있다. 이쪽으로 확 모일 겁니다. 후보에. 이따가 그 얘기도 서울시장 지방선거 네.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 명분은 뭐였냐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제 특검에서 청구를 했더니 이게 보복이다, 뭐 무슨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보이콧을 한 거고 이제 근조 뭐 넥타이 뭐 마스크 검은색 쓰고 이재명 대통령이 로턴대오를 지나가니까 뭐 범죄자 꺼져라 이렇게 외치기도 했는데 그 사실 썩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이 장면이 굳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역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구나 지금 네.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게다가 본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와해될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게 사실 발악하고 있는 그 정도 그림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네. 뭐 오든 안 오든 간에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열차는. 근데 저는 한 가지만 아까 그 부메랑 그 이야기했던 것처럼 민주당이 2022년 네. 10월 25일 그때 보이콧.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할 때 시정연설. 했잖아요. 네. 그때가 최초의 시정연설 보이콧이라면서요. 네. 그렇게 들었었는데 그런 게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보여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절박하고 네. 뭐 동기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책 입장이 명확하니까 그때는 분명히 그렇게라도 막아야 됐었지 하는 동의를 저도 했었겠지만 네. 결국은 정치에서 뭔가 전술을 선택하는 방식이 입장이 바뀌었을 때 자기 칼을 자기 목을 겨눌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네. 좀 여러 가지 판단들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한 좋은 트랙을 깔아줘야 다음에도 그게 악순환으로 반복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근데 국민들이 지금 보면 얼마나 좀 시원찮겠습니까? 예배 끝나고 이제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러 온다라고 하는데 거기 뭐 검은 거 이거 메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있으면 네. 다른 외교 성과를 낸 대통령인데 네. 국민들이 보기엔 약간 자랑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그렇게 해버리니까 뭐지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에 대한 좀 이렇게 환멸 이런 부분들을 여야가 좀 잘해서 좀 그 부분은 적어도 좀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모멘텀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늘 그 중앙일보에서 사설을 썼더라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재밌어서 저 제목만 적어왔는데 대통령 시정연설의 전쟁이라고 네. 답한 야당. 이게 큰 제목이고요. 부제로는 소속 의원 영장 청구가 보이콧 이유 되나? 수포 예산 감시해야 할 야당의 직무유기. 아하. 야, 이
우리 한겨레 사들보다 더 좋습니다. 야, 이거 중앙일보가 이 정도로 뼈를 매섭게- 때리네요. 네, 뼈를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반성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왜 그러는지는 알겠어요. 이제 뭐 자꾸 이제 뭐 극우 세력하고 뭐 좀 차단하고 중도 확장으로 간다고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당장. 그래서 네. 딱한 처지에 몰렸군요. 네, 별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런 걸 그 국민의힘 안에 의원들도 지금 우리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표하고 원내대표의 결정에나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이제 물론 익명으로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네.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그런 기사도 썼고요. 어쨌든 뭐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이제 그 루신인가요? 아큐정전의 정신승리법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거의 다가 동의하지 않는데 뭐 이번 시정연설을 마지막에 되게 하겠다. 대통령 끌어내리겠다는 네. 얘기예요. 네. 야, 참 굉장히 비현실적인 남자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아큐정전에 보면 아큐가 동네 깡패 젊은 애한테 얻어맞고 근데 저놈은 내 아들뻘이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사람하고 내가 자식뻘 되는 놈하고 싸울 필요는 없지. 그러니까 나는 패배한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자기를 위안하고 자기 이렇게 합리화. 넘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총살당하고 죽습니다. 아큐가. 비극적으로 끝나죠. 그 당시 이제 중국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너무 그냥 평범하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중국의 어떤 국민한테 경고를 하기 위해서 루신이 그런 굉장히 뛰어난 소설을 쓴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정신승리법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번에 결정하고 하는 걸 보니까 저게 바로 정신승리법이구나 이런 네. 그냥 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그 아큐처럼 점점점점 뭐 제가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네. 아주 아니, 지금- 걱정이 돼요 진짜로. 이제 뭐 보수 정당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 걱정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구속을 만약에 하게 된다. 이거는 정당 해산에 대한 전초 작업 아니냐 이런 이제 위기감이 이제 국민의힘에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인데 이게 유죄 판결을 받는다. 그럼 이게 바로 정당 해산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그거 어떻게 자기들이 옛날에 통합진보당 그렇게 해산했잖아요. 아하. 해본 사람이 아는 겁니다. 야, 우리 그때 했듯이 하면 우리도 해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뭐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네. 근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정당 해산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고요. 독일에서도 극우 정당 아직 해산도 못 시키고 있거든요. 그 안 시키는 거죠. 정당에 대한 심판은 선거로 하는 게 맞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가 그냥 기본 원리다. 이거를 헌법재판소에서 독일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네. 이번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하셨던 그분도 정당 해산 그거 함부로 시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아예 했어요. 네, 그런 인터뷰 그래서 하셨더라고요. 그때 통합진보당 해산 2014년이죠. 그때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좀 잘못한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자기들이 저지른 짓이 있으니까 지금 부들부들 떠는 거죠. 야, 혹시 이번에 우리가 해산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는 쉽지 않다. 대한민국처럼 지금 정치 한국화 심한데 어쨌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상당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 정도 가지고 해산시킨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세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본인들은 두려워하는 거죠. 야, 우리 옛날 생각하니까 우리도 해산당할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짓 때문에 자기가 공포감에 휩싸여 있는 네. 굉장히 기괴한 장면이라고 그러네요. 생각합니다. 아까부터 얘기했던 그 선례를 남겨서 잘못된 선례를 남겨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근데 사실 법적인 거라서 제가 이제 문구대로만 이렇게 보면 네. 그 정당 해산의 그 조항이 뭐 헌법 제8조의 뭐 사항인가 이렇던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돼 있지 않습니까? 예. 통진당 때는 당 강령을 건드렸어요 그때. 그러니까 네. 당 강령에서 진보적 민주주의가 우리식 사회주의, 그러니까 북측과 이념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를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을 해버린 거죠. 오늘 저 공부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오셨네요. 그만할까요? 계속 하시죠. 그리고 그 속해 있는 지도부들의 많은 그 이전의 맞습니다. 행적들이나 언행, 예.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당이 전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거를
이게 근거로 해가지고 사실은 해산했던 건데 네. 추 의원이 그때 원내대표였지만 그게 당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그거냐를 네. 밝혀내기가 저는 간단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일부 의원들은 사실은 해제 표결에 참여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렇죠. 개인은 그렇습니다.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하기가 쉽냐? 그리고 통진당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진당에 대한 지지세가 그렇게 이렇게 강력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냥 핑계로 그냥 하나 딱 잡은 거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색깔 논쟁으로 끌고 가려고 구도를 만들려고 했던 정치적 그게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아무리 쪼그라들었어도 지금까지 그걸 버티려고 하는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정당 해산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건데, 근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과도한 엄살을 가지고 그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전략적인 판단일 뿐더러 과도한 엄살. 선거를 통해서 자동 해산돼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저는 더 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예, 정말. 우리 살려주세요. 안 그러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다 찢어버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걸 끊임없이 이야기해서 최소치의 지지세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좀 네. 엄살인 거죠. 엄살이- 그거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때 자기는 국회의원이 아닌데도 자기하고 가까운 의원들하고 같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계엄, 비상계엄 해제 거기에 참여했죠. 네. 본인은 투표권이 없지만 어쨌든 본회의장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 당 대표였어요. 예. 그래서 원내대표가 뭔가 좀 표결을 방해한 것 같다. 지금 뭐 이런 건데, 대표는 들어가서 네. 뭐 해제해야 된다라고 막 독려하고 그랬는데 그 정당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해산할 수 있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의총장 장소를 당사로 했다가 국회로 했다가 몇 번씩 이제 바꿨는데 그 사이에 뭐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통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와서 이게 과연 그러면은 지시를 받고 이렇게 실제로 방해를 한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중인 건데 오늘 이제 한겨레에서 단독 쓴 걸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국회의원들 다 본회의장으로 모여라 우리가 이제 표결을 하겠다라고 공지를 한 상태에서 2분 뒤에 2분 뒤에. 예, 추경 원내대표가 당사로 가라라고 공지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이미 이제 본회의장에 모여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당사로 가라고 얘기를 한 건 방해하려고 하는 의혹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그렇게 게 이제 보는 거죠. 의심이 짙어지는 건데. 특검에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이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까 그리고 본인은 뭐 부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물론 표결을 거치긴 하겠지만 결국 이제 구속영장 이제 실질 심사를 받게 될 텐데 영장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 예측이 또 틀리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전망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특검에서는 어쨌든 지금 송채 기자가 설명해 준 그 부분을 갖고 이건 표결 방해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장 청구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아마 본인은 난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지요. 네. 근데 저는 그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말을 다 믿을 수는 없고요. 제가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그렇게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사람이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되면 이 자아가 좀 이렇게 쪼개집니다. 이 계엄이 네. 성공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나 걱정하는 자하고 이 계엄이 결국 실패했을 경우에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게 옳은가라는 네. 자. 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막 1분 사이에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2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요.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의원총회 장소를 본회의장 앞에 네. 잡았다가 뭐 당사로 이렇게 했다가 몇 번을 오락가락을 해요. 네. 근데 이거는 분열된 자아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그래서 이게 뭐 이걸 이제 기회주의적이라고 비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너 이거 100%너 의도를 갖고 표결 방해하려고 했지라고 이제 특검이 얘기하는 거를 법원이 과연 이렇게 받아들여 줄까 뭐 이런 부분 좀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증하기가 간단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실제로 뭐 중요 의원에 대해서 뭐 옹호하자라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위기 관리가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간단치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어쨌든 본인 주장이 뭐 지속적이고 일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장 구속 저는 이렇게 낙관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그게 구속을 시키지 못해도 특검에게는 되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네. 구속이 된다고 해도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요? 국민의힘이 지금 네. 국민의힘의 정치 이게 야당 정치의 탄압이다. 영역이 돼 버리는 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재판부에서 되게 고민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뭐
굳이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까 이야기했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해산이 안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아, 굳이 그 얘기를 꼭 하셔야겠군요. 예, 아. 너무 위한 것 같아요, 지금요. 하지만 해산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현실적으로 네. 어렵지만 저는- 국민이 심판을 하면 된다. 네. 네. 그런 저는 의미. 국민의힘 해산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우리 둘도 생각이 다를 겁니다. 선거로 심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아니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런 지금 자아가 지금 분열돼. 아무튼 이 전에 이 묘한 기시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권성동 의원이 네. 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찬성해 주십시오. 그래갖고 이제 가결됐는데 구속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도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해서 이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상식적으로는 이거 특검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 둘 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모릅니다. 또 특검이 뭔가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가 영장 심사할 때 제출할 수도 있고. 네. 그 추경호 원내대표 그 두고 봐야 당시에 됩니다. 표결을 막아야 돼라고 한 얘기를 누군가 들었다던가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머리가 좋아서 그런 얘기를 말로 했을 것 아하, 같지는 않고 네. 또 이제 자아가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말하는 건 좀 다른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방선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내년 지방선거가 제2의 건국전쟁이다, 체제전쟁이다 이렇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사실은 서울, 경기 이게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여야를 두루 봤을 때 좀 눈에 띄는 인물이 있나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인물 얘기 전에 이 프레임 자체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무슨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제2의 건국전쟁이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네. 지금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대표 된 다음에 이제 중도 확산 쪽으로 가겠다고 얘기해놓고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하지 않나. 뭐 그거는 뭐 면피하려고 한 번 정도 했겠다 싶은데 뭐 요즘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점점 더 오른쪽으로 극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재판 재개하라고 그러질 않나. 뭐 이념 전쟁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나. 아 이게 참 좀 몽롱한 좀 이상하다. 이제 이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이 평소에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 제가 좀 아는 사람들도 뭐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네. 젊은 사람이 멀쩡한 줄 알았더니 뭐 자꾸 윤석열 비슷한 얘기만 하고 있다고 굉장히 답답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태도를 이제 계속 유지하면은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민주당인 어허, 거죠. 네. 이 구도 갖고는 국민의힘이 절대로 지방선거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부분부터 좀 짚어야 되고요. 서울시장은 오세훈 현 시장이 어떻게든 네. 공천 다시 받고 출마를 할 것이다. 인지도에 있어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고요. 네. 경기도는 국민의힘에서 뭐 후보가 마땅치 않아서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그 두고 유승민 봐야 될것 전 같습니다. 의원이 뭐 이렇게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한동훈까지는 내가 뭐 공천을 못 주더라도 유승민 정도는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유승민 전 의원은 굉장히 좋은 정치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개혁 보수, 합리적 보수. 네. 근데 이제 그놈의 그 배신자 프레임. 근데 배신자 프레임을 한동훈이 많이 좀 가져가지 않았나요? 고맙게도. 그래도 그건 그걸 양이 지우지. 정해져 있어서 어디 옮겨가는 게 아니고요. 아, 그래요? 두 야- 배로 늘어나는 양은 거예요? 그냥 무한대예요. 아무튼 그런 국민의힘만에서 아직도 이제 유승민 그러면 뭐 우리 그 박근혜 공주님을 배신한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특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유승민 전 의원한테는 좀 안타까운 걸림돌이죠. 네. 그 인물들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지방선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네. 물론 일반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보통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과 측면에서 보면 네. 서울하고 부산 어디서 가져가느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서울하고 부산? 네. 지금으로서. 또 부산을 끼시네요. 부산 예. 근데 부산 어묵의 고향 부산. 어묵은 부산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보는 게 그냥 그러니까 정당 정치 이런 걸로 보면 저는 지방선거의 준비도 그렇고 후보에 있어 가지고 보수는 어느 정도 결집해낼 거냐가 사실은 관전 포인트고요. 네. 자, 당내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경계 유승민. 부산에 지금 여론조사 돌릴 때 보면 조경태 의원이 들어가요. 네. 네, 조경태 의원이 들어가면 간단치 않습니다. 거기도 박형준 시장에 대한 또 평가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서울에 혹시라도 이준석 후보 지금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은 낮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이런 내부와 외부의 일단 보수 진영의 결집을 어느 정도 해내느냐가 네. 그 지방선거 이후에
전체적인 정치를 바라보는 데 주요한 요소가 될 거고요. 역으로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진영은 얼마나 분화될 거냐가 사실은 제일 아하. 핵심입니다. 뭐냐면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를 이미 많은 정치 고관여자들이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은 그걸 보고 있으니까 지금. 네. 그다음 자기 공천, 그다음 대선까지 연결되는 거니까 소위 말하는 대통령을 기준으로 이 세력을 이게 자꾸 규정하는 프레임이 얼마나 작동할 거며 내부의 분화가 어느 정도 일어날 거냐. 게다가 조국 혁신당이 이 지방선거의 과정에서 네. 당 지지율 자체는 조금 사실은 미미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조국이라는 그 당대표 리더십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호남 혹은 서울 주요한 지역에 어디에 출마할 거며 호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어느 정도의 경쟁 관계가 형성될 거냐 이게 네. 또 그 다음 정치를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보는 거 재밌겠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네. 그러면은 저 이후의 정치 구도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뭐 국민의힘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아주 좋게 보면 장동혁 그 대표가 양날개를 지금 가고 있다. 완전히 극우 아스팔트를 그냥 끼는 거 하고 약간 이쪽에 여지를 열어두는 것. 그 최고위원 누굽니까? 그 사람 아무 조치 안 하고 이번에 그냥 받아들였잖아요. 김종혁 김종혁 최고위원. 경고만 네. 주고 이런 방식으로.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선거라는 공간 앞에서는 공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자면 국민의힘의 좀 확장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지켜볼 만한 포인트일 것 같긴 한데 그건 사실 좀 불가능할 것 같고 네.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는 너무 이질적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포인트고 사람으로 보면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저는 정원호 청장이 오늘 조사를 오기 전에 기사를 하나 보니까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조원 CNI가 네. 그 1일, 2일까지 조사를 했었는데 차기 시장의 진보 여권 후보 적합도에서 정원호 구청장이 13.0%가 지금 나왔습니다. 성동구청장. 예, 그렇죠. 성동구청. 예.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10%,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가 8%, 그 조국 비대위원 지금 굉장히 놀라운 7.3%.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좀 낯선 이름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는 그러니까 부산에 그러니까 조금 정치에 관심이 있는 어떤 분이 정원호 구청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알만한 사람들은 또 알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가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좀 예외도 있고 하지만은 대통령이 그 모범 케이스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기초자치단체장에서 쭉 올라가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네. 갈수록 행정적인 경험들이 시민들이 선택하는데 되게 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서 정원호 청장이 어느 정도의 위치를 점할 거냐가 되게 좋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을 좀 일단을 좀 짚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서울하고 부산하고 승부가 결국은 여야의 승패를 이게 가르는 기준이 될 거기 때문에. 근데 방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보면은 김민석 총리가 3위인 거잖아요. 예. 근데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나와서 그러니까 안 나간다는 서울시장 안 나간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상황이 내가 나가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약간 간접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그래서 안 나간다는 거냐 물어보면 또 그거에 대해서는 딱히 이제 확정적으로 대답은 안 했어요. 김민석 총리는 나올 수 있을까요, 서울시장? 저는 김민석 총리 잘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나오고 싶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국무총리 뭐 이런 직함을 떼고 정치인 김민석으로 봤을 경우에 사실 국무총리로서의 존재감이 그렇게 이게 부각되는 상황이 아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권 초에는 어쨌든 대통령이 원톱이기 때문에 네. 좀 가려지는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그래도 잘 돌아가고 있고 근데 출마하는데 좀 부담스러운 게 저는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로서의 그 무게 이제 4개월 됐거든요 취임하신 지 네. 내년에 한 3, 4월 정도의 경선이 있다고 하면 한두 달 전에 그만두고 나와야 될 건데 그렇죠. 그러면은 얼마 안 남은 6개월 임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엄청나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당대표 출마에 대한 요구들이 있을 겁니다. 네. 왜냐 현실의 문제니까 정청래 대표는 아마 연임을 하시려고 할 거고 그러면 정청래 대표에 반하는 뭐 의원 그룹들이나 당내 세력들이 대항마를 찾아야 되는데 마땅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김인석 총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하고 마지막으로는 당선 가능성이죠.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나왔는데 네. 그렇다면 뭐 1대1 했을 때 오세훈 뭐 그 시장하고 했을 때 좀 이기는 결과들도 나오고 비슷한 결과들도 나오지만
경선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 경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해낼 수 있을 거냐? 네. 그러면 완전 이거 읽고 저거 읽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때문에 되게 고심이 좀 깊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좀 고민이 좀 되긴 하겠네요. 특히 세 번째가 가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실은 쪼그라들 그게 수도 있는.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뭐냐면 모든 걸 다 엎을 수 있는 명분입니다. 네.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시민들이.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나온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시민들이 안 되면. 원하니까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원하니까 나온다는 게 제일 큰 명분인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좀 상황을 볼 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가능성은 열어둬야죠. 정치라는 게 원래 가능성이 예술이죠. 네.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이 지금처럼 화려하게 부활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거의 없는 것 없죠. 같아요. 네. 그래서 부활의 기적에 살아있는 증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국무총리 출신은 대통령이 안 된다라는 징크스가 있죠. 최규하 빼고. 네. 그런데 원래 징크스는 깨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김민석 총리 본인도 얘기했지만 이게 물론 서울시장, 뭐 경기지사 뭐 다 경선들을 하긴 해야 됩니다만 그 이전에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국정의 2인자예요. 행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네. 마찬가지예요. 그 동의를 해줘야 그러면 내가 경선 한번 나와 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데 지금 그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안 보여요 전혀 아하, 지금.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올 최소한 연말 넘어가면서 이제 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그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지만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이 중요한 외교안보 지역에서 이 국정에 성공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국정이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는 본인의 운명을 지금 본인이 결정하기 좀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 부분 그리고 정원호 구청장, 아까 네, 성동구 정동구 총장 총장. 얘기하시는 것 때문에 조금만 덧붙이면 뭐 최근에 좀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일종의 이재명 효과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기초단체장을 해서 광역단체장으로 간 사례가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많대. 네. 많대요. 그러면서 어. 대표적인 게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에서 경기지사. 진짜 그러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겸손하세요. 그래서 본인은 유력주자가 아니다. 이 얘기를 참 하더라고요. 네. 현역 의원들이 워낙 있고 또 이제 언론에서 총리나 비서실장까지 거명이 되는데 내가 거기 낄 수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요. 아까 전현희 의원은 거기 몇 %로 나옵니까? 전현희 의원님은 제가 안 부른 거는 그 순위 안에 없어서 그렇죠. 3.9% 나왔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이제 성동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정원호 구청장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전현희 의원께서 내가 서울시장 출마 후보 경선 출마할 테니까 나를 좀 도와주고 그러면 내가 네. 국회의원 자리 그 재보선에 아. 그 정원호 구청장님이 들어가시면 네. 어떠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원호 구청장이 그런데 그 내가 더 많이 나오는데. 경선에 안 되시면 그럼 그냥 국회의원 계속 가실 그러네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두 분이 그냥 웃고 말았대요. 이제 워낙 사이가 상당히 좋으니까. 겸손하신데요. 날카로우신데. 그 겸손하지만 이제 날카로운 그런 약간 이제 웃음 속에 약간 네. 뼈가 있는 거긴 한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정원호 구청장은 굉장히 정실하고 이건 뭐 특히 그 서울의 구를 떠나서 다들 뭐 보수 진보 성향이 관계없이 일 좀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렇군요. 평판이 굉장히 좋은. 근데 꼼꼼히 저는 그런 그분의 그걸 못 봤는데 이재명 그 성남시장 일때보다 더 사실은 구청장은 불리하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 권한이 별로 예산이나 없어요. 권한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없어요. 예. 근데 그 속에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이 정도로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봐야죠. 예. 이분이 이제 국회 보좌진 출신이에요. 그 네.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본인이 회장을 했었대요. 근데 네.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회장이나 감사 이런 걸 하면 선출직에 출마를 해야 된답니다. 그게 이제 후배들에 대한 예의래요. 그때 이제 감사를 한 사람이 저 진성준. 네. 그 진성준 의원은 서울의 국회의원으로 출마해서 성공했죠. 네.
근데 이분은 나는 국회의원보다는 기초자치단체장 단체장을 해보고 싶더래요. 난 아무래도 뭐 의정 활동보다는 일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성남구청장에 도전해 성공을 하고 지금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이. 어쨌든 밑에서부터 정치에 대한 경험을 이제 차곡차곡 쌓아오는 그렇습니다. 방향으로 가는 분이다. 저도 한번 좀 우리 관심이 오늘 우리 너무 그쪽으로 그러게요. 너무 한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이게 이제 이재명 효과라고 보고요. 이게 네.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네. 서울시장을 꼭 대선 주자가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역대 서울시장은 다 실제로 나중에 대통령이 되기도 했고 대선 주자였어요. 근데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울시장이라고 뽑아놨는데 다음 대통령 나갈 생각만 하고 살면 그게 좋은 일이에요. 서울 시민으로서 한번 생각해. 좋지 않죠. 네. 그런 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정원호 구청장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도 이분을 대선 주자로 보지는 않거든요. 물론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장점이. 그런 또 장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밑바닥에는 깔려 있겠죠. 정치인인데.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김건희 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다. 뭐 계속 쭉 재판이 진행 중인데 오늘 재판 직전에 김건희 씨가 이제 변호인들을 통해서 본인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샤넬백을 2번에 걸쳐 받았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과의 메시지를 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게 받았는데 이게 통일부랑 관련된지 전혀 몰랐고 어떤 뭐 청탁이나 대가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는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전략일까요? 갑자기 안 받았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받았다라고 했는데 받긴 받았는데 이거는 혐의랑은 사실은 관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전략이라고 보세요? 뭐 보석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부 이 순순히나 조사 다 받고 재판 다 출석하고 일부는 인정하기도 하지 않냐. 근데 내가 좀 아프다. 네. 그런 거잖아요. 기억력이 뭐 좀 안 좋다, 뭐 예, 기억이 잘 그래서 안 그게 난다. 밖에 나가면 기억력이 다시 살아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저는 보면서 이게 자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전부 다 누구든지 귀하게 자란 사람들이고 감옥에 들어가면 다 고생하는 거잖아요. 네. 뭐라고 그렇게 감옥에 있는 거를 그렇게 지금 이렇게 유죄하고 아하. 뭐 자기들 안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인 것처럼 자꾸 비치는 모습이 네. 그런 게 사실 좀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외에는 되게 전략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예전에 했던 언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무조건 피해받고 있는 연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속에 거의 진짜 이게 대정부의 기계가 흐르는 사람인데 이 모든 부분들은 철저히 자기의 거취에 대한 유불리에 대해 가지고 판단하고 내리는 전략이기 때문에 네. 약간 좀 그런 협상용 뭐 그런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석 신청을 해놨기 예, 때문에 예. 이제 보석 허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네. 의지로 한 거다. 어떻게 보세요? 전략이라고 그렇게 뭐 표현하기도 좀 뭐하고요. 그래요. 깡그리 부인하면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좀 인정해주고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보석 신청 이유가 뭐 기억 상실. 네, 뭐 기억 상실 증세, 뭐 건강 악화. 이분이 명태균 씨에 따르면 안진뱅이 주술사, IQ 한 200건 될 텐데 네. 무슨 기억 상실? 지금 이 말을 믿으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기억 상실이라고 주장하는 게 마치 그동안 자기가 했던 얘기들이 기억 상실로부터 비롯된 거짓말이 아니라 기억 상실로부터 비롯된 뭔가다라고 주장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선별적으로 상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근데 이게 김건희 호칭 네. 때문에 이제 저는 자꾸 여사라고 왜 여사라고 하는지 우리 이거 잊지 말자 윤석열 잊지 말자 김건희 이런 측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유가 하나 더 늘었어요. 네. 윤석열 무서워서 이거 여사라고 안 붙이면 안 돼. 나 참 자기 부인 여사라고 안 부른다고 화를 그러게요. 내는 참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다는 게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하는 자리인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와. 굳이 할 만한 자리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걸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뭐지 이거는 약간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정말 아직까지도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패기가 있잖아, 패기가. 사랑이 아니고 가스라이팅에서 못 벗어난 거니까.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마케탄이 소개하고 마지막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케탄이 쇼핑몰에서
실꼬리돔이 94% 이상 함유된 어육이 70% 넘게 들어간, 이거 어려운데? 94% 이상 함유된 어육이 70% 넘게 들어간. 어쨌든 정말 쫄깃하고 탱글탱글한 핫바를 준비했습니다. 야채맛 5팩과 매운맛 5팩으로 구성된 총 10팩 세트가 착한 가격 12,900원 무료 배송입니다. 최근 고구마 소비가 줄어서 농가의 근심이 크다고 합니다. 해남 꿀고구마 중에서도 특상 사이즈의 제품만 엄선해서 준비한 마케타니의 고구마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케타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쨌든 에이펙 끝났고 나름 성공적으로 외교 성과를 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두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에서 31일까지 2,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긍정평가가 53%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1.8%포인트 올라갔고요. 한국갤럽이 28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상승한 57%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 자, 이게 물론 에이펙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시점, 아직 시진핑 주석과는 정상회담 안 한 시점, 약간 좀 걸쳐 있긴 한데, 요게 의미하는 바는 뭔가요? 저는 충분히 반영은 안 됐으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론조사 보니까요. 네. 통일이 되거나 우리나라 한강에서 갑자기 석유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은 네. 여론 지지율이 확 이렇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추세가 중요하니까 이게 내려가던 게 멈추고 이것만 해도 오래 걸리고 이게 멈춘 상황에서 보다가 다시 올라가는 데까지도 시간이 좀 걸려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KSY에서 정기조사가 발표되는데 아마 거기 나오는 게 가장 좀 정확하게 추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항상 좀 낮게 나오긴 하던데. 그러니까 담담해요 이번에.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분명히 전주랑 비교하는 건 2주 전이랑 비교하는 분명히 거니까.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대책이 모든 사람들이 악재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는데 네. 그 악재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많이 현재까지는 빠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국정평가이기 때문에 외교 이 부분도 또 부동산보다는 훨씬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자각하고 그게 진짜 현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쯤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반등할 거다라고 반등할 생각합니다. 것이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일단 50% 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에이펙 효과도 있을 테고요. 또 이제 워낙 그 대통령 개인기로 많이 돌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조직적으로는 걱정되는 대목도 있는데 아직 일반 국민한테 그것까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행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직무평가가 50%가 넘는다 이 얘기를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분이 여론조사다 엉터리인 것 같다 이렇게 그래요? 얘기하길래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주위에는 이재명 대통령 잘한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래요? 이렇게 높게 나오냐. 그래서 제가 당신은 주위에 사람을 잘못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또 그래도 이분이 관계 유지가 괜찮을까요? 아니 저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이분이 호남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한 70-80% 지지하기 때문에 그거 빼고 계산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 지지하는 것도 빼고 계산해야 된다. 인구가 어디가 더 많냐, 영남이 많냐, 호남이 많냐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약간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보수 쪽 지지층의 반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돌파를 해서 한 60% 이상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지지 평가를 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건 기대해서도 안 되고. 네. 저는 지금 정도 유지를 계속할 수 있다면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 또 더 올라가면 정권이 오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잘 관리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잘 발표해 보겠습니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KSY는 이재명 대통령을 좀 싫어하시나 왜 이렇게? 큰일 났다. 아니 근데 이번에 그 핵잠수함 이번에 정부에서는 원자력 잠수함으로 이름을 이제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던데
핵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보수층에서 사실은 좋아할 만한 이슈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보수 지지층 그건 입장에서는? 평가하더라고요. 네. 보수 신문에서도 이제 핵 추진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 그래서 네. 그건 잘했다, 수건이다 이런 거고 오히려 한겨레 신문의 논객들이나 경향신문의 논객들 중에 그거 위험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 비핵화 북한에 요구하는 거하고 좀 안 맞고 네. 일본을 또 자극할 우려가 있다 이런 대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트럼프는 미국에서 그 잠수함 건조해라 이러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제를 던졌고 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래서 우리 국민이 굉장히 중요한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자체가 그런 게 나쁜 건 아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토론을 지금 맞아요. 우리 국민이 맞아요. 벌이고 네.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초기에 약간 우려했던 부분보다 훨씬 잘하신다고 생각되는 게 AI 고속도로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AI가 하나의 영역이 아니라 패러다임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제시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게 국방의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자주 국방의 수준과 깊이를 어떻게 갈 거냐. 사실 대통령이 던져야 될 아젠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점점 더 익숙하게 대통령으로서의 걸 하시기 때문에 뭐 말씀대로 확 오르지는 않겠지만 네. 유지 혹은 상승, 점진적인 상승으로 가실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성남시장 경기지사 할 때부터 느낀 건데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일 솜씨는 더 확실히 탁월해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태도, 그 다음에 정치 네. 이 부분인데 그것도 이제 대표하면서 그 부분도 많이 보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최적화돼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래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국민이 절대로 대통령이 좀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좀 이 로우키로 쭉 밀고 가시면 아주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제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거긴 한데 오늘 코스피가 급락을 했습니다. 주식 뭐 얼마나 한다고. 근데 사실 이제 외교나 그다음에 뭐 AI 칩도 들어온다고 하고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주식이 떨어지는 걸까요? 제가 그래서 저도 주식을 전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하지도 않고 그래서 아는 주식 투자한테 오늘 주제가 이런 게 있던데 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냐 좀 크게 그걸 하시는 분인데 그냥 좀 자연스럽게 보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 경우에는 단기간에 엄청나게 지금 이미 이익을 얻었으니까 네.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이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빠지는 게 그게 이게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좀 걱정하는 게 주식이 올라가니까 빚내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 빚내서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소액 그냥 소소하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올라가는 가파른 상승세 때문에 네. 약간 무리하게 해가지고 지금 돼 있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약간 좀 큰일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의해달라고 오히려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자연스러운 조정 국면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기 정화 능력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빠지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간에 올라간다고 예측하기도 좀 어렵지만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걸 주도하고 있는 그 환경들이 달라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스럽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지지율 부분 때문에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주가가 떨어지면 실제 떨어진 실질적인 영향보다 그걸 또 이게 씹어 돌리려고 하는 주위에 온갖 이야기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금 상황을 좀 관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식 투자 시작하셨으면 제가 하나만 조언을 해드릴게요. 제가 누구한테 조언을 받아서 저도 실천을 하고 있는데 종목 투자는 하지 마시고요. 네.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바빠서 그거 못 합니다. 또 공독포차 진행도 해야 되고. 네. 뭐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주 샘플을 사시면 그건 괜찮은데 네. 단타 매매해서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그래요? 되고요. 그냥 시장에다 투자하시면 돼요. 간접 투자죠. 이렇게 거기다 일임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주가가 쭉 상승세지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다 투자를 하라. 그러니까 ETF 투자. 좀 뭐 등등. 지금 관심 많네. ISA라는 것도 ISA. 있고 여러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공고를 해요. 또 이제 그게 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투자할 시간도 없으실 거고 네. 그런 거 단타 매매 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저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묻어 놓으시면 네. 확실히 이 저축보다는 배당하고 나중에 네. 그 시세 차익 같은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넣어놓고 잊어버리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막 ISA, IRP 뭔가 되게 헷갈리는 용어들이 많은데 제가 좀 공부 좀 더 하고 다음에 말씀드리는 걸로. 그리고 이 주가를 좀 조심해야 돼요. 주가 등락은 하느님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5천 시대 이건 정책 목표로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한 건 옳지만 그 자체를 진짜 목표로 세우면 안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국정 지지율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해도 안 됩니다. 이거 장기적으로는 이 분리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예, 국정 평가를 주가로 받을 생각을 우리 혹시 정책 당국자들이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조언. 주식 좀 떨어진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공격할 사유는 되겠지요. 네. 알려면 뭐라도 지금 흠집을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오늘 사이드카 걸렸죠. 네. 예, 예. 근데 저는 주식 문제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송재현 기자님이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도 있지만 네. 뭐냐면 이게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 종합적으로 얽혀 있잖아요. 부동산 대책을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을 때 주식이 올라가게 되면 그게 1대1의 관계는 아니지만 부동산 대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게 강조될 수 있는 주요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좋은 거고 이것도 좋은 거고 그래서 지금 약간 떨어지는 걸 가지고 진짜로 사실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지나치게 그걸 가지고 크게 부풀려 가지고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그래서 시장의 불안을 오히려 더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공동부차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공동부차 매주 화수목밤 9시에 방송하는 거 아시죠? 저희는 내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